네, 어서 오세요. 제1차 세계대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프리메이슨을 먼저 좀 알아야 되죠. 예, 그 프리메이슨의 그 조직 구성이 말입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그 약간 예수회랑 닮아 있어요. 서로 관계는 거의 없는데, 있죠, 물론 저기 독립적이지만 나중에 만나니까. 그 조직의 수장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진짜 조직의 수장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그 독특한 측면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수뇌부로서의 프리메이슨을 말할 때, 그 프리메이슨은 자질구레한 그 하위 행동 조직 회원도 아니고, 또 뭐 텔레비 같은데 보면 뭐 스코틀랜드 뭐 예식을 갖추고 매년 정기 모임을 참석하고 뭐, 응? 무슨 그랜드 로찌니 뭐니 하는데 들어가서 일하고 그런 중견급 프리메이슨,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그 메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랜드 메스터라 그러죠. 저 대장을, 그 사람도 진정 프리메이슨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음. 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제 프랑스에 4만 7천, 독일에 7만, 영국에 30만 정도 되는 프리메이슨 그 공개 조직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 조직에 들어가서 아무리 공부해 보았자 프리메이슨에 대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리메이슨 얘기할 때는요, 프리메이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 조직을 이용하는 수뇌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설 초기 때부터 그랬어요. 프리메이슨 헌장에 몬테규 공작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몬테규 공작에 대한 족적은 프리메이슨 내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장인이라고 해놓고 프리메이슨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독특한 그 프리메이슨 조직 모습이에요. 그랜드 마스터잖아요. 몬테규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랜드 마스터, 뭐 나라 같으면 대통령, 뭐 회사 같으면 사장인데 조직 내부에 없어.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프리메이슨 조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그림을 보든 뭘 보든 간에 프리메이슨 뭐 33도까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많은데 다 헛소리고 말이에요. 진짜 조직은 바깥에 있다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삼투압을 해요. 왔다리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내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프리메이슨을 움직이는 자들의 목적이라든가 정신 상태, 그 존재 여부를 알아내기가 극히 어렵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막 프리메이슨 한국도 프리메이슨 있잖아요. 1908년부터 만들어지는데 한양 스코틀랜드 로지가 있어요. 야, 한국에도 프리메이슨이 있어? 야,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프리메이슨 그 수뇌부의 하위 그냥 보통 회원들이에요. 그 조선 땅에 들어온 프리메이슨은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 기업인들 모임이었어요. 선교사들하고. 거기 자기네들 그 헌장이 아니라 그 강령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기 프리메이슨. 우리 서구인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자. 이게 자기네들 이상의 전부예요. 서로간에 이제 뭐 기업 대회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이 없는 회원들인데,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그냥 의사 스크랜튼이 들어오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자대학교를 만들잖아요. 감리교 선교사죠. 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그 배설, 한국말로 배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이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아비슨이 또 프리메이슨이죠. 그러니까 서울 신촌에는 말이에요, 프리메이슨 두 개 대학,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 예수여대학 하나가 있어요. 서강대학. 그 신촌이 그런 곳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서울의 그 프리메이슨 로지를 연 그 초반부터 실은 선교사 의사들 보통 그냥 그럭저럭 그냥 선교 활동, 경제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프리메이슨의 기본 목적에는 충실했단 말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양 로지를 만든 그 뭐 스크랜턴이라든가 무슨 누구야, 뭐 저기 배설, 뭐 아비슨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 대항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아시아 시장 공략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배설이 그렇게 일본을 싫어했던 거예요. 한국 조선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조선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일본을 경쟁자로 봤다 그 뜻이에요. 게다가 이제 특히나 근대 의료제약 기업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들어와요. 응?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이제 화학약품이라든가 외과의술 뭐 전진 기지로 활용을 하죠. 세브란스 병원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 부안해동해하고 이제 그때 한국 프리메이슨은 한국 사람들 안 받아줬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미국 프리메이슨 기업인들 많고 선교사들 많고 뭐 정치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윤보선이라든가 공덕귀 뭐 문익환 이우정 이태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들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했던 개신교도들이고 나중에 이제 특별 그 프리메이슨으로 연세대 총장이고 교육부 장관을 했던 백낙준이를 갖다가 1958년 프리메이슨 로즈에 가입을 시켜줬고요. 뭐 32도까지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도든 32도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프리메이슨은 진짜 조직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한국에 상당히 많은 프리메이슨들이 세워져요. 1973년 부산 로지가 세워지죠. 되게 커요. 부산 로지. 1979년 박정희 죽을 시절에 이제 트루만 로지가 세워지고요. 또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날 때 이제 조용한 아침 로지가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상한 그 정치 격변이 있을 때마다 미국 프리메이슨들이 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지령은 받긴 받았다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프리메이슨이 이제 조금 분열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에도 프리메이슨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럭저럭 그냥 프리메이슨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존재합니까? 뭐 이런 질문은 안타깝게도 우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조직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가 위를 모르고 조직 내부가 조직 외부를 몰라요. 그렇게 해놨어. 따라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기보다 차라리 존재는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단 말이야.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하고 앵글로색슨 수뇌부의 조직 방식이에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절대 조직 상위로 안 올라가고 뒤로 빠져버려요. 뒤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UN이라든가 유네스코, WTO, WHO 모든 그 중요 조직의 수장들은 말이야 100% 꼭두각시고요. 그 뒤에 이 놈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프리메이슨의 조직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 체계를 갖다가 전 세계 그 국제기구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 이 무슨 습관이냐고. 이 참 희한한 습관인 거야. 그러니까 조직을 정직하게 운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영국과 미국 사람들. 대충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볼까요? 1723년 프리메이슨이 이제 최초로 헌장을 만들었고 그 헌장을 만들도록 후원을 하고 회원 모두가 종속해야 한다는 대장인 그랜드 마스터 몬테기 공작은 바깥에서 일을 꾸몄죠. 이 몬테기 공작 자체가 광산업자예요. 그 당시 광산업자면 지금 석유업자라고 생각하면 돼. 록펠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립학회의 회원이고 또 기사단을 자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끼워드리냐면 존 처칠이라고 하는 자기 장인을 끼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존 몬테규 몬테규 공작은 정치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로 경제 계열에 있어갖고 귀족 자본가들을 대다수 만나고 있었고 정치계는 대신 자기 장인 어른이 했다고. 말보로 공작이라고 해갖고 존 처칠. 이 처칠이 이제 윈스턴 처칠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경제계와 정치가 찰싹 달라붙은 게 바로 영국의 프리메이슨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몬테규 공작은 당시 그 귀족 자본가들을 대변했고 또 정치계에 있었던 존 처칠 집안과 결혼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그 결혼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유럽 상류층이 거의 결혼으로 서로 힘을 합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을 만든 사람하고 그 프리메이슨의 목적을 실행할 정치계 처칠 집안이 어찌 보면 세계화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화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몬테기하고 처칠은 이 프리메이슨을 확대시키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도 일으키고요. 영국 귀족 산업 및 유럽 금융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앞에 두고 이제 뒤에서 움직인 사람으로 이제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가 있어요. 랜돌프는 이제 벤자민 디즈레일리 같은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좌우 합작 토리 민주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리 민주당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강령을 만들어서 노동 계급하고 부르주아 계급을 일원화 시키려고 했죠. 이게 이제 영국의 그 토리 민주당이라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 민주공화당이 뭐야?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공화당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일처럼 어떤 노사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 계급이 정치화하는 것을 막고 보다 더 나은 금융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이용하고 부르주아 산업가들한테 어깨에 짐을 넣는 오늘날의 그 민주당과 사회당, 민주공화당 합작당이었단 말이에요. 이 전통이 네오콘으로 이어져서 대처까지 이어지죠. 그 대처까지 이어진 건 네오콘이 지금 신자유주의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세계를 꿰뚫고 있는 게 바로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출발시킨 거고 그 동지가 바로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이었다. 이게 그 프리메이슨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 윈스턴 처칠이요.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의 부인이고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가 되죠. 엄마가 되죠. 제니 제롬이라고 있습니다. 제니 제롬은 누구냐? 미국 월가의 황태자로 불렸던 레오나드 제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월가가 이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월가를 주물렀던 사람이 레오나드 제롬이라고. 이 사람이 둘이 사돈이 돼 버린다고요. 응? 레오나드 제롬은 철도 사업을 통해 갖고 카네기와 절친이었고 록펠러와도 절친이었고요. 무엇보다 코르넬리우스 반더필드랑 절친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반더필드는 연준 FRB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를 끌어들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뒤에서 프리메이슨을 움직였다 말이죠. 윈스턴 처칠은 프리메이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윈스턴 처칠이 움직이고 뒤에서는 아버지 랜돌프 윈스턴 처칠이 움직였다고. 참 재밌는 조직이죠, 이게. 게다가 핏줄이 프리메이슨을 처음 만든 몬테규 공작하고도 핏줄이 이어진다고요. 윈스턴 처칠이.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뭐 워싱턴부터 뭐 지금 어디야 뭐 하물며 오바마 얼굴색 까만 오바마까지도 다 핏줄로 이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다 마찬가지라고 지네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뭐 우리가 알려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아놀드 토인비, 뭐 허버트 웰스, 알도스 헉슬리, 루어드하트 키플링, 월터 리프만, 뭐 알프레드 밀러, 마트마 간디, 마가렛 미드, 윈스턴 처칠, 얄말 샤터, 몬테규 노먼, 존 마이너 케인즈, 프리드리 하이에크, 프리드릭 테일러, 뭐 이런 사람, 에브람 플렉스너, 지그비뉴 브레진스키, 다니엘 파이프, 다니엘 벨, 팻 부캐넌, 아담 샤프, 작가 딸리, 기소로망, 베르나르 앙리림, 이 최다 프리메이스 조직에 있거나 그 유관 조직에서 세계 수뇌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꼬붕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인지 아시겠죠? 그 내부에 들어가서 프리메이슨 입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프리메이슨이고 진짜 프리메이슨은 바깥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유네스코와 유엔도 꼭두각시예요. 프리메이슨 작품이지만 총재나 사무총장은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설상 프리메이슨을 하더라도 이 유네스코와 유엔 바깥의 그 사위 수뇌부로부터 지령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프리메이슨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로 빠져 있는 사람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를 뿐이지 33도까지 승진을 해도 그건 단지 명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프리메이슨 조직은 그저 침묵만 다질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프리메이슨은 미국 연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CF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제 프리메이슨이라 볼 수도 없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근데 프리메이슨도 그 수뇌부든 간에 프리메이슨 뭐 일반 회원이든 간에 시대 정신과 함께 조금씩 변해요. 뭐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엘리트라고 매일 서로 간에 단결하는 게 아니에요. 응?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서로 우정을 다지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왕족하고 뭐 국제 기업인들 모두 좀 되게 친했죠. 하지만 산업화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자본이 거대하게 축적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약간 분열합니다. 약간 민족 단위로 분열을 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빌헬m 1세하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시킨 다음에 독일을 굉장히 성장시키잖아요. 빌헬m 1세도 프리메이슨이고 비스마르크도 프리메이슨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독일 민족 개념이 말이에요. 독일 프리메이슨을 조금 물들여 갖고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독일 프리메이슨이. 그게 이제 독일 프리메이슨 연방이라고 그럽니다. 말도 연방이라고 붙였어. 1872년에 튀어나와요. 그 영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로지, 그랜드 로지에 이제 허락을 받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1913년 프랑스도 이제 동양 프리메이슨이 있었거든요. 그랜드 오리언트라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놀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각국 프리메이슨들이 조금 독자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원래 영국 본부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또 미국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브라이언 브리트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이 1856년인가 그때 미국 자체 프리메이슨을 만들어냈어요. 유대인 독자 프리메이슨을 만들어냈다고. 그게 지금 세계 유대인 연맹과 찰싹 달라붙어 있죠. 근데 또 미국의 또 프리메이슨은 조금 달라서 유대 앵글로색슨 정신으로 뭉쳐갖고 개신교적으로 자꾸 가요. 원래가 프리메이슨은 가톨릭 중심이었는데 개신교 쪽으로는 어차피 종교는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결국은 다 공화주의, 자유주의 뭐 이쪽이 그쪽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프리메이슨은 뭐 처음부터 침례교라든가 몰몬교 같은 걸 만들어내서 신규 개신교 사업에 되게 익숙하고 그쪽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뭐더라? 김종필하고 컨택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내죠. 저기 한국의 뭐야 문선명교 그것도 미국 프리메이슨에 영향하에 있는 거죠. YMC도 뭐 영향하에 있는데 뭐 다른 조직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약간의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또 공조할 때는 또 공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910년 정도가 되면 이제 프리메이슨 성격이 조금 달라져요. 예전에 같이 공모하던 걸 잘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하지만은 뭐 분열 와중에서도 공조는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 수뇌부 조직으로서 프리메이슨이 마지막으로 힘을 쓴 때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고 프리메이슨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린 때가 제2차 세계대전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프리메이슨의 변화가 온 계기가 뭐냐면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트랜스발 금광산을 차지하려고 보호 전쟁을 일으킨 미친놈이 있어요. 그 제국주의자 세실 로즈가 있다고. 그놈이 1902년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서도 남기고 자기 재산은 모두 로스차일드한테 갖다 주고 로스차일드한테 운영하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게 뭐냐면 영국인과 미국 백인들이 지배하는 세계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정부를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유언을 내리면서 돈까지 다 맡기고 왔다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처리했느냐? 알프레드 밀러라고 하는 애가 원탁회의라고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화 작전에 들어간 게 1902년이에요. 응? 그때 딱 보니까 독일 프리메이슨도 자기네들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근데 독일 경제는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게다가 독일 프리메이슨은 성전 기사단을 모토로 삼아갖고 가톨릭적이야. 예. 그리고 또 영국하고 프랑스 프리메이슨은 오로지 공화주의만 밀어붙였거든요. 왕정을 싫어했다고. 근데 독일 프리메이슨은
그 많은 기업가와 그 권력자들이 왕정을 되게 추구를 하는 편이었어. 그래서 프리메이슨 내부에서도 독일 프리메이슨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었고, 알프레드 밀러가 바로 독일을 잘라내기로 한 거죠.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잘라내기로 한 거예요. 반면 이제 독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뭐 유럽의 그 주요 프리메이슨 조직은 그 세계화를 원래부터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귀족 자본가 모임, 그 세실로드 재단, 알프레드 밀러의 세실로드 재단하고 원탁회의 쪽으로 이렇게 대다수의 의사 결정력을 그리로 넘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프리메이슨 조직이 독일을 조금 제외하고는 자기들의 목표, 행위, 실행, 의사결정 조직을 이 수뇌부들이 영국 쪽으로 넘긴다고. 일단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세실러드 재단, 이 사람들이 영국 프리메이슨 조직을 천천히 장악했고 미국 월가와 공조해가지고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 바깥에 있는 조직이 뭐냐면 필그림 협회라고 하는 거하고 채덤 하우스였어요. 이 원탁회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채덤 하우스가 나중에 이제 뭘 만들죠? 타비스톡 연구소를 더 세우죠. 타비스톡 연구소가 누굴 만들어주죠? CIA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향했던 정책의 모습은 뭐냐면 좌파 우파 합일. 좌파도 이용하고 우파도 이용하겠다는 거야.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거야. 즉 옛날에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토리 민주당 개념의 개념을 갖고 오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비안 사회주의랑 찰싹 만나게 되는 거야.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좌우 합작이라고 얘네들이. 바깥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안으로는 자유부르주아고, 이게 네오콘과 좌파가 지금 만난 지금의 민주당이잖아요. 지금의 유럽 사회당이잖아요. 바로 원탁회의가 바로 이러한 정치 전략을 세계화 시켜버린 거죠. 100년 전에 이미 100년 넘었네요. 120년 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좌파, 보수 우파를 다 두 개를 합쳤다고. 처음부터 영국 아이들은, 이 수뇌부 아이들이, 알프레드 밀러의 세실로드 재단이, 다시 말해서 원탁회의라든가 필그림 협회, 옥스브리지라고 불리는 그 대학 졸업생들의 모임, 채덤 하우스, 또 미국에 건너가면 CFR이 돼버리는데, 이놈들 모두 좌우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좌파 우파 따지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놈들은 프리메이슨 조직을 이용을 했지만은 보통 프리메이슨과 달리 그 또 친유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유럽의 또 미국의 프리메이슨이 천천히 CFR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탁회의로 녹아 들어가고, 옥스브리지로 녹아 들어가고, 채덤 하우스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프리메이슨 수뇌부들도 앵글로 섹슨 제국을 만들자는 그 세실로드 재단, 알프레드 밀러와 또 합작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 쪽의 대표는 누구냐면 자콥 쉬프라고 하는 놈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프리메이슨은 민간 조직을 계속 뿌리 깊게 내려가지만 절대 프리메이슨 조직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 조직은 전투 조직이고 이용할 조직이지 그 조직 자체의 가치를 주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메이슨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죠. 차라리 뭐 딥스테이트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반면 이제 그 독일 프리메이슨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독일 프리메이슨 연방 1872년 독립한 그 독일 프리메이슨 연방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또 독자성을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세기 초가 되니까 수도 많지 않아요. 5만 명 이하야 독일이. 또 영국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거든요. 프리메이슨 회원이 30만 명인데 5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프리메이슨 조직을 장악해서 그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그 세실로드 재단의 그 알프레드 밀러,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독일의 프리메이슨이든 독일의 정치계든 독일 국민이든 간에 이 경제 운영 방식이 그렇게 자유주의적이질 않아. 즉 착취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제국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략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비레름 1세를 보니까 이게 여전히 가톨릭적이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무교든가 아니면 약한 개신교 정도가 옳다고 봤거든요. 보통 프리메이슨은 그래야지 이제 그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활동이 가능했는데 지나치게 가톨릭적이었기 때문에 독일 프리메이슨에 대하여 조금 견제를 했다. 또 네트워크도 또 좁아. 독일 프리메이슨은 넓지가 않아요. 원래가 이제 연방 39개 작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처럼 넓은 물에 나와서 일을 했죠. 그 독일 프리메이슨들이 옛날부터. 그래서 그 자체 독일 자체 내 프리메이슨은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했죠. 독일의 프리메이슨을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봤다. 반면 이제 독일 경제는 말이야 영국의 턱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냥. 자기네들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커지는 건 죽어도 못 참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 못 참고 중국 못 참아한 거 똑같은 거죠, 뭐. 이런 나라는 아예 붕괴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지.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놈들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아예 붕괴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1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말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의 족적을 찾아보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하물며 오스만 터키까지도 프리메이슨 족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독일 프리메이슨 움직임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오스트리아 쪽 프리메이슨도 거의 족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리메이슨도 스스로 분열돼가지고 영국 쪽으로 휩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 동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차라리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프리메이슨이 포위하고 있는 거. 이런 상황, 이렇게 포위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원탁회의의 어떤 첫 번째 그 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큰 그림이 뭐냐면 독일과 러시아를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알프레드 밀러의 판단이 그랬습니다. 영미 제국주의를 위해서 이 두 걸림돌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두 나라, 독일과 러시아를 붕괴시켜야 되겠다. 독일도 문제지만 러시아 재정은 원래부터 골칫거리였어요.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였어. 게다가 이제 러시아가 니콜라이 2세 정도, 2세 초반부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러시아 채권을 팔아주던 로스차일드를 버리고 독일한테 가서 러시아 채권을 거래하려고 그랬다고. 또 독일한테 또 융자를 신청하려고 그랬어. 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독일 정부에서 갖다주는 융자가 이자가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랬어. 큰일 났지. 독일과 러시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 대륙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봐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러시아와 독일이 일단 갈라야 되잖아요. 찢어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두 나라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러시아의 그 힘을 굉장히 약화시켰던 러일 전쟁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러일 전쟁은 이제 알프레드 밀러하고 그 미국의 자컵 쉬프, 일본의 로스차일드라고 불리는 자컵 쉬프가 돈을 2억 달러 이상을 일본에 대주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로 이끌었죠, 그죠? 또 로스차일드로서는 또 러일 전쟁을 밀어준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중국 이외에 홍콩 이외에 그 일본이라든가 뭐 아시아 전체, 필리핀이라든가 이 태평양에 있는 금융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교두보 중에 하나가 뭐죠? 메릴 린치가 아니라 리만 브라더스도 아니고 뭐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 현지로서는 노무라 증권이 있어요. 노무라 증권이 로스차일드 계열이에요.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실은 그 전부터 로스차일드가 계속 이렇게 일을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아직도 일본에 살아있는 유대 프리메이슨 꼭두각시다, 이런 뜻이죠. 그 러시아를 어떻게 붕괴시키려고 했는가는 말입니다. 우리 세비라 영상 러시아 혁명 10편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다 줄기차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다고 치고, 또 다른 이제 그 알프레드 밀러와 미국 프리메이슨들의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성장을,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열차가 있어요. 베를린부터 터키 앙카라까지,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그다드까지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를 폭파시켜야 돼. 이 열차가 만들어지면 다 완성이 되면 오스만도 뜨고 오스트리아도 부강하게 되고 또 독일도 부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열차를 다 박살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바그다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그다드 라인을 깨부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오히려 영국 기업인들한테는 되게 그 고무적이었죠. 왜냐하면 영국 기업인들은 그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까지, 이라크까지 이제 이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게다가 거기 또 석유가 있잖아요. 어? 누구 좋은 일 시키겠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 나라는 부숴버려야 되겠다.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를 박살을 내야 되겠다는 게 프리메이슨 수뇌부들의 생각이었던 동시에 또한 영국과 프랑스 자본가들의 정신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1908년 오스트리아가 이제 보스니아를 합병하거든요. 보스니아 르츠고비나를 합병하고 이제 바그다드 철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니까 이제 독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스트리아를 참여하려고 그래.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앵글로색슨 프리메이슨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를 부추겨서 오스트리아랑 서로 충돌시키는 전략을 짜게 되죠. 게다가 또 오스트리아가 아무리 봐도 영미 제국주의, 이 알프레드 밀러의 영미 제국주의 안으로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 이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 뽑아놨는데 이 황태자의 이 사람이 정책을 발표한 걸 보니까 오스트리아 전역을 다 연방화 시켜가지고 발칸 국가들한테 자치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치권이라는 게 왜 좋으냐면요. 제국은 제국의 일원으로 들어가되 그 안에 국가는 따로 있고 주권도 따로 있는데 군사적 보호는 받아. 에? 이게 원래가 제국을 운영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오스트리아 또 친선국이 누구야? 강력한 독일이잖아.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혹할 수가 있다고요. 세르비아는 근본적으로 이제 친러 정권인데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만약에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면 솔직히 다 넘어가는 거야. 대륙이. 응?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도 세르비아를 좀 가져올까? 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갖다가 영국 프리메이슨들이 그 수뇌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럴 바야 저걸 다 붕괴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이를 만들어 내게 됐단 말입니다. 게다가 1908년에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이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쪽 돌아다니다가 엄청나게 많고 질이 좋은 석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오스만을 먹어야 되겠단 말이야. 이 오스만, 이 중동 쪽에 영향을 엄청 끼치고 있는 오스만을 하든간에 처치를 해야 돼. 그래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서로 만나게 된 계기도 실은 바그다드 철도와 이라크의 석유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라크 쪽에 석유를 관리하고자 하는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1917년 발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발푸어 선언은 누가 작성했다? 저 알프레드 밀러가 작성을 했습니다. 유대 앵글로색슨 맞죠? 자, 1914년 6월 28일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가 사라예보 보스니아의 수도 이제 점령국이죠.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출신 2명의 세르바 출신 테러리스트한테 총을 맞고 사망을 하죠. 근데 그로부터 2년 전 1912년 9월 달에 이미 유명한
잡지가 안에 있었어요. 그 신부님이 운영을 했었는데 에른스트 주앙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운영했던 비밀 결사 국제 회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 이 잡지가 굉장히 그 프리메이슨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잡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사를 실었냐면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이기로 했다. 결정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1912년 이전부터 이미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를 서로 충돌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충분히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언론을 통해서 유럽의 프리메이슨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쪽으로 시차를 나가서 거기서 암살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태자는 아무래도 세르비아가 그 오스트리아를 싫어하니까 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 수준으로 파악했는지 그거는 모르죠. 아무튼간에 프리메이슨은 이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시켜가지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서로 충돌을 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사건 벌어지기 2년 전부터 계획을 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암살범이 두 놈이죠. 가브릴로 프란시프하고 카브리노비치라고 있어요. 가브리노비치가 폭탄을 던져갖고 경호원들을 죽이고 가브릴로 프란시프이 권총을 쏴서 황태후 왕비를 임신했는데 배에다가 쐈어. 또 총을 임신했는데 그래서 둘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이제 그 암살자들이 이제 법정 진술을 받았는데 가브릴로 프란시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총을 건네준 그 시가노비치라고 하는 대령이 있어요. 군이야. 이게 세르비아 대령이야. 세르비아 군대 대령인데 자기가 프리메이슨이고 그리고 우리 프리메이슨은 황태자에게 이미 사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법정 진술은요 그대로 그냥 국가 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브리노비치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예, 맞아요. 예, 프리메이슨이 이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그 프리메이슨 조직 상부에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이미 2년 전에 황태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또 권총하고 탄창을 나한테 주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프리메이슨 것으로 상의한 다음에 그것을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판사가 가만 듣더니 지금 동화책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가브리노비치가 판사님이 가진 자료보다 수백 배는 더 확실한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 두 명의 용의자 말고 얘네 용의자와 연관된 또 시가노비치를 포함해서 연관된 용의자들 취조를 받던 피의자들 20명 있었거든요. 20명 얘네 둘 빼고 모두 프리메이슨이었어. 모두 프리메이슨. 검은손이라고 하는 그 조직인데요. 검은손이 프리메이슨 세르비아 지점이에요. 모두 프리메이슨이니까 이제 프리메이슨이 뭐 만든 게 확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 1차 세계대전도 바로 프리메이슨의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조직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조직을 움직이는 알프레드 밀러, 자콥 쉬프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예? 영국의 왕립협회. 1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마치 오징어 게임 같아요. 뭐 지금 모든 세계 정치가 다 그렇듯이. 예? 앞에서 일을 벌이고 뒤에서 일을 벌이는 놈이 따로 있다고. 세부적인 거 뭐 틀리지.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예, 저는 만들어진 지 한 달인가 2달 후에 봤는데 세부적인 건 다 틀리지만 일을 꾸민 놈하고 일을 하는 놈들 그리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프리메이슨 스타일로 움직였다는 것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1차 세계대전 게임의 출발 지점이 세르비아예요. 그래갖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전투를 붙게 만들죠. 그죠? 그 시작점, 출발 지점이 세르비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촉발을 시키죠. 영국 정부가
폴란드하고 벨기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또 이를 어겼죠. 독일한테 당연히 무너질 프랑스와 노르웨이, 그리스한테 전쟁을 계속 독려를 하고 영국은 이 나라를 모두 배신하죠. 하지만 그 게임은 이제 이어가려고 했죠. 그 촉발자가 누구냐? 알프레드 밀러죠. 영국의 알프레드 밀러예요. 시작해라, 전쟁 시작해라 이 말이죠.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말이에요,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예. 힘을 합쳐가지고 세르비아와 러시아를 물러나게 했죠. 예. 그래서 세르비아하고 러시아는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아주 완벽한 희생자가 되어버리죠. 예. 러시아는 또 영국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건 이제 한 3부, 4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그 뭐 영국 편에 서고 싶어서 전쟁 터지기 뭐 몇 달 전까지 영국과 같이 싸우겠다고 했던 터키가 배신을 당해갖고 독일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만이 오스만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한 얘기는 뭐 또 3, 4부에서 말씀드릴게요. 터키한테 약속했던 함선 2척을 영국이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터키 또 저기 지중해를 러시아한테 빼앗기게 이렇게 느낌을 줬단 말이야. 또 터키 아랍부족들을 또 통해서 내란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터키가 무너지고 말죠. 전쟁 중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충 그냥 게임의 양념이었고, 예, 프랑스도 게임의 양념 중에 하나인데 사상자가 제일 많았다는 점에서 식민지 잃어버릴까봐 하여간간에 그렇게 달려들었던 거죠. 게임 운영자는 그 프론트맨이라고 하는 운영자는 미국에서는 에드워드 맨델 하우스라는 놈이 우드로 윌슨이 꼭두각시죠. 이 사람이 꼭두각시. 얘가 모든 문제를 다 조정했고요. 영국에서는 누구야? 에드워드 그레이 외무부 장관이 알프레드 밀러의 지령을 받고 게임을 1차 세계전 게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개발자는 누구야? 진짜 소유주, 게임의 진짜 소유주. 당연히 미국 FRB의 사람들이고 영국 원탁 계위 알프레드 밀러고 이랬던 거였죠, 그죠? 또 록펠러도 있고요, 로스차일드도 있고, 자컵 셰프도 있고요, 뭐 JP 모건도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죠. 그래갖고 군수 7억 달러인가를 팔아먹었던가 그랬어요. 아니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게임을 개발하라고 유언장을 남기고 돈을 왕창 남겨두고 떠난, 그리고 또 세계 정부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창했던 놈은 누구야? 세실로드잖아요. 대충 오징어 게임인 거야 이게 보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고요, 세상이. 이게 바로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주의가 지난 190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20년을 흘러오고 있고요. 이 게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운영자는 누구라고? 클라우스 슈왑이에요. 이 게임에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 푸틴이죠. 참 세상 120년 동안 바뀐 게 없네. 네, 대충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다음 호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세르비아 황태자가 어떻게 암살당했는지, 그 뒤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벌어졌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한 7, 8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